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4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것 정답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정답은 정육점입니다. 정육점. 2022년 기준으로 일반 자영업 중에서 매출이 가장 높았던,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정육점이 매출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뭐 도매라든지 큰 식당에 이제 납품을 하면서 이렇게 매출이 커진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추정이 되더라고요. 5806님이 예전에 아버지가 정육점을 운영하셨고 저도 거기에서 컸습니다라고. 와, 정말 고기는 많이 드셨겠다 어릴 적에. 부럽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한상숙님이 맞아요. 신문지로 말아서 고기를 싸서 주셨어요. 추억이 돋네요라고. 뭐 아까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 그게 보온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그 고기에서 핏물 나오다 보니까 신문지로도 흡수하라고 약간 그런 효과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에는 그 핏물 흡수하는 그 재료가 따로 소재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서민경님이 저희 집 3남매 고기 러버여서 고기 진짜 자주 먹어요. 식비가 장난 아니에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4942님 고기가 땡기네요. 오늘은 삼겹살 먹어야겠어요. 저도 갑자기 또 땡깁니다. 자, 오늘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증시 상황. 여러분이 그 의견이나 또 계속해서 실시간 의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증시 상황은 코스피 코스닥은 하락 반전을 했네요. 코스피는 0.05% 내린 2746. 그리고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고 있네요. 900선을 좀 이탈한 상황인데요. 1.49% 내린 898.84 가리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수급이 좀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83,7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뭐 HLB를 비롯한 바이오주가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환율을 한번 보면요. 1354.1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1340원대에서 1350원대까지 올라선 원달러 환율입니다. 아까 저희가 그 일부에서 배달 이야기할 때 배달 수수료, 각종 수수료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뭐 2926번 쓰시는 분을 비롯해서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런 말이 있죠. 앞으로 벌고 뒤로 잃는다. 앞으로 벌어도 남는 게 없다. 왜 그럴까요? 그 비용을 잘 관리를 해야 할 텐데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좀 노하우를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창업 트렌드 시간에 글로벌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24년간 근무한 홍광암 이사 그리고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손익계산 이렇게 보면 이거 일단 머리가 좀 아파집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쉽게 재미있게 좀 풀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홍광암 이사님이 글로벌 패스트푸드 기업에서 오래 일하셨다고요. 예. 주로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우선 매장에서 부점장, 점장 근무를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본사에서 운영 지원, 그다음 마케팅 부분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마이크 쪽을 조금만 더 가까이 와주시면은 더 우리 청취자분들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점장으로 시작을 하셔서 그 안에 관리까지도 네, 같이 하셨던 거예요? 예. 그러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매장마다 이제 매출이 다 제각기일 거 아닙니까? 네네. 외국계 회사는 이 손익계산을 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게 시스템화 되어 있겠죠? 네, 시스템화되어 있고요. 매장에서 매월 매출 보고 진행을 하고 네. 그다음에 손익 계정에 대해서 각각 분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매장에서 손익이 좋다 또는 안 좋은 쪽에 그런 데에 대해서 기회율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하.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매월 논의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네, 맞습니다. 점포마다 다 다를 테니까요. 네네. 그래요. 그거 하나하나 한번 배워볼게요. 일단 노승욱 대표님. 네.
손익계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특히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당장 지금 뭐 매출 내기도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까지 내가 배워야 돼? 네. 과연 이걸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을까? 라는 좀 걱정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참 오늘 방송 하기 싫었는데 아침부터 머리 아프니까. 근데 해야죠. 이 꼭 필요한 게 이 창업 교육을 이제 하는 곳들에 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엑셀이에요. 그러니까 엑셀도 못 다루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 네네. 네, 그게 이제 어떤 값을 입력했을 때 이제 순이익이 얼마가 나오고 이런 산식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 창업도 이제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매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메뉴마다 다르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가격을 얼마를 올렸을 때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바뀌고 순이익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해서 엑셀식을 하나 만들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이런 원가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계산식을 만들지 않고서 하면 진짜 주먹구구식 경영이 되는 거죠. 주먹구구식. 네네. 근데 그 주먹구구식을 벗어나야 새는 돈을 한 푼이라도 막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때부터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관리가 시작이 되는 걸 텐데요. 홍광함 이사님, 혹시 이게 엑셀부터 배워야 한다고 하니까 일단 무슨 뭐 자영업 창업 트렌드라고 하면 치킨을 가장 맛있게 튀기는 온도, 새로 잘 팔리는 메뉴, 이런 거는 얘기해 주지 갑자기 머리 아프게 무슨 손익계산이야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거든요. 예. 어떻게 좀 이 중요성을 강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그 외식 글로벌 브랜드하고 또는 이제 우리나라의 외식의 대표적인 브랜드들은 최근에 이제 최근보다 예전부터 매출이나 손익에 대한 이제 분석에 대한 업무에 되게 강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그 손익에 대한 그 부분 계정마다 계속 이제 분석을 통해서 어느 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기회 요인을 찾고 그런 부분 기회 요인을 찾았다면 이거를 어떻게 매장에 접목을 시키고 개선하는지 그다음에 그 개선을 한 후에 이게 어느 실적으로 또 반영이 됐는지 피드백을 받고 하는 순환적인 분석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고객님들 대하시느라고 고생 하셔서 매출을 참 열심히 올리시는데 어떨 때는 남는 게 없다고 매출은 올랐는데 남는 게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씀은 한 열에 9은 하시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부분 사장님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숫자적으로 보는 거는 되게 어렵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기회 요인을 찾기 위한 되게 필수적인 사항이다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다. 네. 필수다. 근데 그 매출 구간을 나눠서 관리해요? 그것도 무슨 매출 구간이 14개로 나눌 수 있다고요? 네. 그거는 뭐 너무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의 매출 구간으로 볼 수 있고요. 이 매출 구간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먼저 이제 매출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개념을 갖자면 이게 그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우리 매출은 얼마가 포스에 찍혔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오늘 고객이 몇 명이 오셨어 그리고 이 고객이 한 분당 얼마를 드셨어. 객단가. 네. 그렇게 돼서 이 두 가지를 곱하면 이제 일단 매출이 되는 거고요. 이 매출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평균값을 구하면 일평균 매출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평균 매출을 이 데이터를 매월 1월달, 2월달, 12월까지 매월 하게 되면 연간으로 이제 누적으로 되면 그게 이제 계절 지수라는 지수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말이 어려워서 계절 지수지 몇 월 달에 우리 얼마 팔았어. 몇 월 달에는 얼마 팔았어. 이 그래프로 이제 지수를 나눈 건데. 월간으로. 이게 무슨 통계청도 아니고 계절 조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머리가 좀 아픈데. 예, 이제 처음 시작하는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게 어느 달에 그러니까 1년으로 봤을 때 어느 달이 매출이 되게 높고 어느 달이 매출이 낮고 이게 이제 그래프상으로 나옵니다. 뭐 당연히 뭐 냉면집이면 여름에 많이 팔리고 네, 맞습니다. 콩국수도 그럴 테고. 대부분의 이제 우리 사장님들은 오늘 이제 바빴으면 매출이 높고 오늘 안 바빴으면 매출이 낮아 이런 개념으로 계시는데 이거를 조금 힘들지만 계속 이제 누적으로 이제 숫자들을 누적으로 기입을 하다 보면 어느 달에
매출이 높고 어느 달에 매출이 낮다.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관리하는 걸 일평균 매출뿐만이 아니라 월별로도 관리하고 그걸로 계절성도 파악을 하고요. 네, 일단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노승욱 대표님,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많지는 않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팔고 뒤로 미치는 건데 저도 이제 그 가격을 인상을 하는 과정을 봤어요. 그러니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 해서 이제 가격들을 많이 인상을 하시는데 이거를 그냥 주먹 구구식으로 옆 가게가 이 정도 하니까 우리도 이 정도 받아야 돼. 네네. 뭐 아니요 요새 원가가 얼마 올랐으니까 이 정도 받아야지 이렇게 반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팔고 뒤로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적정 원가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은 뭐 이제 메뉴마다 다른데 네.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밀가루가 조금 원가가 싸니까 한 20% 정도 이렇게 본다든지 이제 그거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그러면 이 가격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이게 지속 가능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가격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먼저 우리 가게의 원가가 먼저 계산이 나와야겠죠. 네. 이렇게 원가를 기반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냥 가격부터 결정하고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원가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해가지고 이제 앞에서 팔고 뒤로 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하. 홍광암 이사님, 네. 그 글로벌 프랜차이즈 회사, 네. 그 패스트푸드 쪽에 오래 계셨잖아요. 네네. 그 글로벌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뭐 계절 지수라든지 월 단위 매출이라든지 이 매출 파악부터요. 네네. 우선 그 매출은 글로벌에서는 이제 제품별 매출. 제품별. 네. 그다음에 시간대별 매출. 시간대별로도요? 네. 그다음에 유형별. 근데 유형별이라는 거는 우리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께서 오늘 매장에서 네네네. 몇 분이 드셨는지 그 네. 매출이 어떤지. 그다음에 포장은 어떻게 가져가셨는지 예. 매출이 어떤지. 그다음에 배달은 오늘이 매출이 어떤지. 이제 이가 세 가지 부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계절 지수를 얘기했는데 그 좀 어렵지만 그 월별로 우리가 그 매출을 왜 하냐면 네. 글로벌에서는 보통 이제 7, 8월 달에 이제 성수기 매출이라고 하는데 예. 그 대부분 성수기 매출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네. 그 3개월 전에 또는 길면 6개월 전에 미리 준비를 합니다. 아, 성수기 매출을요? 거의 네. 반년 전에 준비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기존의 매출이 높다 하더라도 그거를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성수기 매출을 3개월, 6개월 전에 준비한다는 게 음식을 미리 준비한다는 건 절대 아닐 테고요. 네. 어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우선 말씀하신 신제품, 네. 아까 음식 말씀하신 신제품이나 메뉴. 기존의 제품, 메뉴들, 그다음에 이제 프로모션, 어느 달에 어떤 프로모션을 할지 그런 매출 관련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하. 메뉴, 신메뉴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메뉴들도 업데이트하는 것들. 네. 그리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그런 계획들이 다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맞습니다. 성수기가 7, 8월이라고 하신 거는 패스트푸드점 기준입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그런가요? 음식점마다 다 따져봐야겠지만 예. 제가 이제 말씀하신 7, 8월 성수기라는 거는 패스트푸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음식점은 뭐 겨울철에 강할 때가 있고 네. 어떤 음식점은 여름철에 강할 때가 있고 조금 분산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방학 시즌에 좀 맞습니다. 매출이 높다고 보면 되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거를 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야, 근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글로벌 기업처럼 사이드 메뉴 뭐 준비를 해놓고 계절성에 맞는 메뉴를 또 개발을 해놓고 사실 이게 또 쉽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이렇게 좀 시간대별로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패스트푸드에서 이제 착한 점심 해서 그때는 이제 가격대가 좀 달라지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이제 조금 객단가는 낮아도 네. 객수를 높여서 매출을 올리겠다 하는 전략인 거고 또 한 5시에서 7시 사이는 이제 주점은 약간 비수기잖아요. 보통 8시 이후로 많이 오니까 네. 예, 그때 이제 해피타임 해가지고 그때 오면은 뭐
소주 한 병 공짜로 준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빵집 같은 경우는 뭐 저녁 8시 이후로 이제 마감 세일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옷가게 같은 경우도 이제 계절별로 이제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서 또 이제 시즌 세일 같은 거 하고 네.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좀 매출이 안 나오는 시기를 이제 더 보강을 하고 잘 나오는 시기는 더 잘 나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도 길거리에서 어떤 옷가게에서 점심 시간에 와서 사시면은 뭐 30% 할인해 드립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게 점심 시간에 뭐 물론 이제 직장인들은 시간 나니까 그때 들를 수는 있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30% 할인을 하는 건데 뭔가 그 시간 타임 이런 걸 이제 사람들에게 공략하는 의미로 조금 더 이제 배가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였더라고요. 네, 이거를 이제 극대화하면은 이런 전략을 그 시간대별로 실시간으로 이제 가격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좀 어렵고 배달 앱에서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달료를 이제 실시간으로 수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네, 배달료를 이제 아예 안 받을 때가 있고 네네. 또 그냥 많이 받을 때가 있고 그거를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상단에 노출되고 안 되고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배달로만 한 월 매출 1억 올리시는 사장님은 정말 배달 앱을 나는 성경책처럼 본다. 배달 앱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도 계속 그거를 조정하려고 다른 업체가 어떻게 조정했는지 보고 또 대응하고 이렇게 이제 하루에도 여러 번 가격을 변경을 하시더라고요. 미세 조정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배달비 뭐 3,000원에서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몰릴 것 같으면 막 2,500원으로 내렸다가 막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그게 이 시간대에는 이 가격에 했을 때 더 상단에 노출되고 좀 주문이 많이 오더라 이런 경험적인 또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 홍광한 이사님, 네. 그 이제 글로벌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뭐 3개월, 6개월 전부터 어떤 성수기를 준비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들은 그 3개월, 6개월부터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자영업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아까 그 월별로 우리가 준비에 대한 그 어느 월이 매출이 높고 어느 월이 매출이 낮다. 네. 이랬을 때 우리가 매출이 낮은 월에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 매출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 뭘까? 우선 숫자적으로 내가 타겟에 대한 월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제 메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코어 외에 뭐 예를 들어서 이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의 밸류군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시그니처 코어 메뉴보다 좀 더 프리미엄적인 메뉴를 만든다든가 이런 이제 제품에 대한 그 월별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그래서 아까 옷가게 말씀하실 때도 그런 어느 달에 내가 어떤 할인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들한테 좀 더 덤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적인 것도 계획을 세워서 그 달에 막상 이제 바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2달 전에 뭘 준비하고 한 달 전에 무슨 뭐 인쇄물을 준비하고 그 직전 시기엔 그걸 또 어떻게 홍보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메뉴도 코어는 이제 핵심 메뉴인데 핵심 메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걸 또 어떻게 개발해서 홍보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노승욱 대표님, 앞에서 그 배달 앱을 성경책처럼 들여다보시는 그 사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분석적이고 계획적이신 분들은 사실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또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컴퓨터로 막 엑셀 작업을 하고. 근데 이게 이렇게 계획적이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제 골치 아픈 일일 수도 있고 MBTI로 따지면 이제 J가 굉장히 계획적이라고 하는데 P 약간 좀 이제 즉흥적이신 분들한테는 이것 자체가 어떻게 성격에 너무 안 맞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계획적 성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저 MBTI를 그 스타트업 CEO들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야놀자나 마켓컬리의 대표가 원래는 P 성향이었대요. 그 좀 즉흥적인 성향이었대요. 대학생 때는. MBTI 맨 마지막 그 알파벳. 창업하기 전에는. 근데 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J 성향이 나온대요.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이 재무적인 거 손익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런 성향이 강화가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성공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요즘은 포스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그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데이터가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일일이 계산기 두들기지 않아도 버튼 몇 개 누르면 그래프가 쫙 나와요. 그래서 아, 우리 가게의 계절 지수가 어떻구나, 뭐 성수기가 어떻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볼 수 있어서 네.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관심을 가지시면 제 성향이 아니셔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일일이 계산을 할 필요 없고 요즘에는 원체 이제 시스템적으로 자동화돼서 잘 나오니까. 네. 근데 그런 걸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게 이제 저도 뭐 포스 단말기를 제가 운영을 해본 측면은 아니어서 그런 거 열어보면 그 안에서 뭐 그래프도 제공하고 막 이렇게 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시각적으로도. 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할 일 없으면 이렇게 조금 한가하거나 하면 그거를 이제 계속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계속. 네네. 그 디스플레이도 잘 되어 있고 네, 그 안에서 매출 숫자뿐만 아니라 그래프로도 시각적으로도 쉽게 보여주니까. 네. 그러면 그냥 손님 없을 땐 밤낮 없이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야겠네요. 그쵸. 이게 먹고 사는 일인데 그냥 감각적으로 한다라는 건 사실 좀 그냥 희망? 이상적인 걸 수도 있을 테고요. 이게 어찌됐든 간에 많은 분들이 초점은 매출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비용을 줄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 홍강은 이사님. 네. 매출 계산법 말고 비용 계산법이라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예, 비용 계산법은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제 장사를 하시다 보면 네. 이 비용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고 또 얼마나 많은 비용 또는 적은 비용들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 비용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서 우리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가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회 요인을 찾는 거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영업자분들께서 이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3대 비용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원가, 네. 그러니까 이제 자재값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력을 운영하는 인건비, 그 다음에 그 입지에서 저희가 장사를 할 수 있는 임대료, 이렇게 3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원가부터 보면 최근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원가는 원자재, 그 다음에 저장품은 이제 포장재.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사들고 나갈 때 포장재, 그 다음에 로스 부분으로 이제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뭐 식재료가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원자재는 네, 인건비, 임대료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로스라고 하는 건 이제 새 나가는 부분. 네, 맞습니다. 충분히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막을 수 있는데 새 나가는 것. 네. 이 개념으로 좀 생각해 로스 부분은 이제 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원가 부분에서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먼저 이제 제품에 대한 이제 매출.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어떤 것들이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이런 거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파악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품 판매하는 게 이제 원가율이 높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시그니처, 그러니까 이제 코어 제품에 대해서 처음에 고려하실 때도 그거에 대한 적정 원가, 물론 이제 고객님들이 원가가 너무 낮을 경우는 고객님들이 선호하지 않을 수 있는 제품이 나올 수도 있고, 원가율이 너무 높으면 사장님이 안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에 대한 코어 메뉴를 먼저 적정하고, 그 다음에 그 원가에 대한 상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가가 높은 것들이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면 원가율이 낮은 제품들을 고객들한테 좀 권장을 하거나 유도를 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그 제품에 대한 원가를 상쇄시켜서 기존의 원가율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은근슬쩍 네. 원가율 낮고 마진이 네. 높은 제품을 더 전면에 배치를 해서 사람들이 그걸 먼저 선택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 방법인 거네요. 네. 사실 이게 원가를 이제 판매 단가로 나누는 게 원가율일 텐데, 마음 같아선 당연히 원가가 높아지면은 판매 단가 높여서 많이 남기고 싶지만 또 그게 또 어렵지 않습니까? 경쟁도 심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8,000원짜리 미니 탕수육이 많이 팔립니다. 네. 근데 이게 원가율이 거의 뭐 한 70% 막 이렇게 달한다. 그러면 뭐 관리비 빼고 나면 남는 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메뉴를 슬그머니 숨기든지 없애든지 해야 하는 건가? 또 고객들이 또 찾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원가율이 높다고 무조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를 소비자들은 좋아하거든요. 가성비가 그렇죠. 좋은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미끼 상품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업계에서 원가율이 매출의 40% 이상이다 하면은 이거는 미끼 상품이다라고 보거든요. 아, 원가율이 40% 넘어가면 미끼 상품이라는 건 그냥 남는 거 없는 거다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소비자들이 좋아해서 찾아올 만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없애면은 또 이제 손님이 줄어드니까 하루에 뭐 50개 한정해서 판다든지, 아니면 그 원가율을 높이는데 대신에 다른 원가를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좋은 고기를 써가지고 고깃집에서 그러면은 이제 원가율이 올라가겠죠. 대신에 이거를 셀프로 고기를 이제 굽게 하거나 뭐 반찬을 가져오게 하거나 하면은 인건비가 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성비가 좋아져서 고객들은 만족하면서 대신에 이제 혼자 셀프로 하는 거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이제 찾아오겠죠.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이제 다시 또 짜볼 수도 있고, 또 파인다이닝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한 60% 가까이 돼요. 대신에 단가가 높죠.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찬인데 네.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운 고급 식당들. 정찬. 네. 네, 그런 데는 이제 와인으로 또 수익을 남기거든요. 네, 이렇게 원가율이 무조건 높다고 뭐 잘못된 건 아니다. 대신에 그거를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전략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들은 계속 찾는데 원가율이 너무 높아서 내가 많이 팔수록 손해면 하루에 50개 한정, 하루에 뭐 100명 한정, 네. 이런 식으로 파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네요. 그렇죠. 오, 좋습니다. 그리고 홍광암 이사님, 이게 사실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예. 근데 직원을 사실은 어느 정도 써야 가게가 돌아가고 또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최소 인력은 또 필요한데, 그러자니 또 인건비가 또 많이 나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어떻게 그 절충점을 찾아야 될까요? 인건비 부분은 최근에 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인력을 채용하기도 되게 어려운 실정이고, 채용 자체가.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서 직접 근무하시거나 또는 이제 시간대별 아르바이트생들을 뽑으셔서 같이 이제 운영하는, 참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또 그렇게 하시죠. 네. 아까 매출에 대한 월별 계획을 이제 말씀드린 듯이 인건비도 월별 계획을 사용해서 우선은 우리 가게가 이 달에 또는 다음 달에 인건비를 얼마를 써야 될지 우선은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건비도 계획적으로요? 네. 요즘 직원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직원을 구하는 기간이 또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그냥 상시 채용 막 이런 네. 식으로 내걸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또 숨은 비용이 이제 구인 공고를 올려서 그거를 이제 상단에 노출하는 광고비가 또 요즘 많이 들거든요. 네. 그 인력 채용 사이트에. 네, 요즘은 이제 구인 경쟁이 심해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미리 대비를 한다면, 예를 들어 이제 면접을 볼 때 조금 한 명만 뽑는다 해도 나중에 또 혹시 이 인원이 이제 나가거나 해서 추가 채용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후보군을 더 만들어 둔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숨은 구인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죠. 그 채용 사이트 들어가서 이력서를 열람하는데도 돈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것도 뭐 10만 원짜리 뭐라 해야 되나? 이용권 네.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 요즘은 한 10만 원 정도 광고비를 쓰지 않으면은 거의 노출이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구한다는 글을 올려도 네. 또 그걸 상단에 띄우려면 또 돈이 들어요. 그렇죠. 그냥 식당 앞에 뭐 직원 구함 네. 이렇게 써붙이면 안 됩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돈을 주고 또 사람을 구하는데도 돈이 들어간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뭐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요즘에는 그 식당 테이블마다 단말기들 설치돼 있잖아요. 테이블 오더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오더. 네. 이제는 그것도 어떻게 필수라고 보세요, 이사님? 우선은 그 패스트푸드점은 대부분 다 키오스크 운영은 거의
진행을 완료를 한 상태고 네.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도 테이블에 네. 테이블 오더를 이제 진행을 거의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이제 기능 자체가 이제 제가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하기 위해서 이제 누르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결제 수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테이블 오더가 이제 두 종류로 이제 진행을 되는데, 네네. 그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 고객님한테 우리 직원이 몇 번 가는지, 또는 이런 부분 또 매장에 이제 커피인지 아닌지 이 형태에 따라서도 키오스크가 맞냐, 테이블 오더가 맞냐, 이제 이런 부분들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삭막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용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냥 좀 모자라서 공깃밥 하나 추가하려고 공깃밥 하나 더 주세요. 근데 저걸로 주문하세요. 그러면 다시 찾아서 공깃밥 찾고 1,000원짜리 추가해서 결제하고 그렇게 됐네요. 또 시절이. 또 하나가 많이 들어가는 비용 중에 하나가 임대료입니다. 임차료. 근데 이거는 식자재는 좀 싼 자재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인건비는 뭐 로봇을 어떻게 좀 사오든 간에 테이블 오더를 도입할 수는 있는데, 임차료 올라가는 건 이거 내가 장사하던 곳에서 또 어디 시골로 이사 갈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가장 또 경직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임차료 부분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그 전에는 이제 착한 임대인 캠페인으로 방식으로 해서 세입자분들한테 임대인분들이 어느 정도 고려를 많이 한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임차료에 대한 금액이 각 지역별로 조금 인기도가 높은 그런 지역들은 이제 서서히 어느 정도의 예전 자리로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요. 임대료는 아까 말씀드린 3대 비용 중에 원가나 인건비는 저희가 관리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임대료는 처음에 저희가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때 이제 많은 그 신경을 쓰고, 그래서 이제 그 임대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그 상권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요. 네. 보통은 그 상권들은 이제 오피스나 상업지구 주택가, 그 다음에 복합 상권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매출 대비로 8%, 그래서 13% 정도가 가장 적정하지 않을까, 고려 대상으로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출 대비 8에서 13% 정도의 네네, 임차료가 맞습니다. 적정하다. 네네. 그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을 팔면 240만 원에서 390만 원이 그 월세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3%로 3,000만 원 파는데 13% 봤을 때 390도 되게 높다고 그러네요. 이제 생각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율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출 추정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이제 상권을 선택하고 입지 후보지를 들어갈 때 그 주변에 대한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임차료는 또 이제 고정비하고 임차 수수료라고 해서, 고정비는 월에 얼마, 그다음에 임차 수수료는 매출 대비로 몇 프로, 이런 기준점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임차료랑 임차 수수료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임차 수수료로 계약하는 경우는 네. 내가 판매한 매출의 몇 프로를 드리는 거고, 정률제죠. 네. 매출액이 얼마, 네. 거의 저기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네. 입점하는 것처럼요. 몰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쇼핑몰 있고요. 같은 데들. 네. 그런 식으로 되는군요. 네. 그래서 매출 대비 8에서 13%, 이게 쉽게 생각하면 한 10% 안팎, 네네. 요 정도만 잡아놔야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역산을 하면은 이제 임차료를 보고 적정 매출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월세가 400만 원이다. 그러면 월 4천만 원 정도는 매출이 나와야겠구나. 그럼 내가 역산을 해보면 가진 아이템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전략들을 맞춰서 준비를 해야겠죠. 아이고 이게 또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브랜드에서는 왜 개발팀이 네, 맞습니다. 입지도 봐주고 상권 분석도 해주고 임대료랑 예상 매출 계산을 해서 요 정도 입지면 괜찮습니다. 이런 거 해주잖아요. 프랜차이즈는 특히나. 네, 전문가들이 이제 보통 회사에 다 계시고, 예. 그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이나 이 입지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는데, 네네.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초기에 입지를 선정할 때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중, 그 다음에 주말, 그 다음에 점심 때, 저녁 때, 참 힘든데 그 시간대에
내가 하려고 하는 장사하려고 하는 데에 그 상권을 꼭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시간대별로 뭐 비수기, 성수기별로 네, 그 맞습니다. 장소를 이제 지켜봐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이 카운팅하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거 들고 다니면서 이제 앞에서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 체크하시고 그거 가지고 이제 권리비 같은 거 네네. 이런 것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식자재 비용 같은 거 가장 많이 나가는 3대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말고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새어나가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일단은 새어 나가는 게 있고 내가 매출을 위해서 조금 투자를 하셔야 되는 비용들도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성격일 수도 있고요. 예, 우선적으로 광고 선전비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안 사용하면 비용으로 책정은 안 되지만 이 부분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적정성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은 매출 대비로 한 3% 정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광고 선전비를 월 3%요. 매출의 3%. 네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한 비용이고 배달 매출을 올리기 위한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출이나 또는 다른 손익을 기반으로 해서 매출을 더 올려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네네. 어느 적정선은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월 매출의 3% 정도는 광고 선전비로. 근데 네, 역으로 그거보다 더 많이 해서 초과 지출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낮출 필요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참 경우에 따라 다른데 그 임대료가 비싼 매장은 입지가 좋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광고 선전이 되거든요. 자리만으로. 네, 그러니까 눈에 잘 띄니까 그래서 임대료를 조금 더 주고 광고 선전비를 조금 덜 쓰는 경우도 요즘은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 오프라인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예, 온라인 마케팅보다는 이제 오프라인의 유동이 더 많아지니까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그 최근에도 어떤 카드 회사랑 또 자영업자분들이 또 마찰을 겪고 있더라고요. 네. 카드 결제 수수료 너무 비싸다, 내려달라 이런 경우도 또 많지 않습니까? 카드 결제 수수료는 대부분 비슷하게 책정이 거의 다 돼 있고요. 네. 최근에 나왔던 이슈라고 하기에는 태블릿 오더를 결제할 때 그거를 들여와서 이제 리스, 그러니까 임대 받아서 이제 사용할 때 거기에 계약 약관을 조금 잘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월 얼마로 해가지고 이거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뭐 횟수당이든 뭐든 조금 자영업자분들한테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조금 더 계약서를 확인하고 결정을 하면 되고요. 일반적인 카드 결제 수수료 대부분이 2.5에서 3%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제 수수료가 2.5에서 3%요? 네네. 요거는 그 테이블 오더 기준인가요? 아니면은 카드 기준인가요? 테이블 오더든 포스든 다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오더 이거를 이제 뭐 임대해서 사용하게 되시는 분들은 추가 수수료 없는지 네.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 보셔야겠네요. 네, 대부분 이제 월 얼마를 지불하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서는 꼼꼼하게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뭐 Y스트릿이라는 매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직원들도 좀 있거든요. 정말 부담되는 게 여러 가지 공과금들, 맞습니다. 4대 보험. 저는 그냥 이 월급만 이렇게 숫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떼나가는 것도 많고 부어줘야 하는 것도 많고 이것도 복잡하더라고요. 네, 이게 보통 그 수강비, 수도 광열비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뭐 공공요금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네. 전기, 가스, 수도, 그다음에 냉담비, 냉난방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통은 2에서 3%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매출의 2-3%. 네네. 그래서 이런 거는 대부분 그 조금 그 사장님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또는 사장님이 자리에 안 계실 때 다른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조금 소통을 잘 하셔서 시간대별로 온오프 타임을 잡아서 네. 오늘은 몇 시에 불을 켜야 되고 몇 시에 꺼야 되고 중간에 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로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 마감되기 얼마 전에는 이걸 꺼야 되는지 기기를 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그 부분들을 이제 서로
근무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소통을 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지켜준다면 어느 정도의 요새는 이제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이거를 갑자기 줄일 수는 없지만 네. 그거를 어느 정도의 서서히 올라가게 하거나 유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 수도 광열비라고 하면 그 뭐 얼마나 되겠어라고 하는데 그게 냉방, 난방 포함이 되다 보면은 또 엄청납니다. 근데 이것도 켜는 시간, 끄는 시간을 정해놔라. 네가 가장 또 객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네요. 또 하나가 앞에서 로스율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새어나가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네네. 로스율이라는 건 보통 이제 자재를 관리할 때 또는 이제 제품을 만들 때 이게 없어지는 부분들 네. 또는 버려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이제 사장님도 모르게 이제 분실되거나 또는 이제 파손되거나 또는 관리 부재로 인해서 이용이 지난 거 이런 부분들로 인한 발생되는 자재입니다. 그 로스라고 보는데 그 이제 원가에 이제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로스율은 보통 관리할 때 0.6에서 1% 정도를 관리하는데 타이트하게 관리하면 0.6, 0.6에서 1% 매출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통 그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장마다 이제 인벤토리,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우리 자재 들어왔을 때 또는 저녁에 마감했을 때 우리 자재가 몇 개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재 재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쓴다는 이제 선입선출, 이런 부분들, 그다음 유효기간들 이런 것들을 잘 지킬 때 로스율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하는 식자재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깨지는 그릇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살펴서 로스율이 월 0.6% 정도면 낮고 1% 이상이 되면 이제 요거는 조금 새 나가는 게 많다. 더 관리를 해야겠다. 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글로벌 프랜차이즈 업체 홍광암 이사 그리고 창톡의 노승욱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8일 이후 15일 만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1% 오르며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11.7% 상승했고 특히 사과와 배의 경우 1년 전보다 80% 넘게 올라 역대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농산물 가격과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당분간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한은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향후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한식업 사업자는 오는 22일부터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을 겪었던 한식업과 호텔, 콘도업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2814님이 오늘 방송 역시 자영업을 하는 딸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또 의견 받아보는 시간, 또 질문 받아서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는 시간이죠.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 들어와 있나요? 네, 어제 돈월이 투자백서 시간에 등기부 등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4013님, 주택 매매나 임대차를 할 때 등기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돼 있는 건 단독보다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까요? 하셨고요. 등기소에서는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건 주인이 올리는 것만 나와 있어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대박공인중개사 행정사 사무소 고경훈 대표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있습니다. 등기 소유자가 혼자인 것보다는 여러 명인 경우 위험 요소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은행에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압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계약서 작성 시 과반수를 초과하는 인원들이 동의를 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부분은 공시되지 않는 권리상 제한사항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등기부 등본은 열람하는 그 시점에서의 권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권리 상태는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잔금을 지급하는 날 가급적 확정 일자를 받거나 전입신고를 꼭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에 부업할 때 사업자 등록이 필수인지 이거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3300님이 작은 상가에서 월 1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고경훈 대표에게 역시 문의를 해봤는데요. 네. 상가 임대인의 경우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세무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가인 경우 임차인들이 세무 정산을 하기 때문에 네.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금 계산서를 해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세금 포탈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아하. 또 이어지는 질문은요. 어제 퀴즈 정답이 전기차였는데요. 2267님, 저도 전기차인데요. 개인 설치 전기료하고 아파트에서 충전하는 곳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설치한 충전기 요금 체계는 한국전력의 전기료 플러스 기본요금 이런 체계라고 하고요. 공용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전 전기료 그리고 각 사업자의 이익이 추가되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마다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충전 요금도 이게 어느 지역이냐 또 어떤 사업자냐 또 어떤 목적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충전 요금이 또 각기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0018님. 아르바이트로 오래 일을 하다 가게 사정으로 그만두게 됐는데 4대 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문의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보험료를 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4대 네. 보험 역시 이 고용보험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야만 실업급여라고 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0081님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르바이트를 하실 때도 여기는 4대 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꼭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네. 접근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네, 9613님. 방송에서 예술창작 보조금을 준다던데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셨습니다. 그 예술활동 준비금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술활동 준비금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고요. 예술활동 준비금 지원 사업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안내 페이지가 또 친절히 나옵니다. 자, 오늘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